화가의 시골 편지. 겨울. 눈 좋아 항시 얼어 지낸다. 산사의 풍경 소리.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첫눈 오는 날 흰 한지 위에 윤동주의 시 편지를 붓으로 옮겨봅니다. 써놓고 보니 하얀 바탕은 눈밭이고 그 위를 지나는 목빛은 시인의 사연이 담긴 발자국 같습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첫눈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요? 탐욕 가득한 땅 위에도 눈송이는 나풀나풀 축복처럼 내려앉더군요. 검은 허공을 점점이 채우며 춤추듯 하강하는 흰눈을 바라보자니 제 안의 마른 샘에도 물기가 고였지요. 영급의 시간 속에 알 수 없는 저편의 기억인 양하고 태초의 그리움 같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해 섣달 금음날 남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방눈을 만났습니다. 버스가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할 만큼의 큰 눈이었지요. 저는 짐을 챙겨 차에서 내려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도달한 곳은 영암 월출산 도갑사였어요. 눈 내리는 도갑사 일주문 앞에서 길소는 잠시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주련에 새겨진 글귀 때문이었지요. 역천겁이 불고 극만세이 잠금. 천급의 세월이 지난다 해도 옛 일일 수가 없고 만세가 흐른다 해도 언제나 오늘일세. 지금 맞는 이 눈은 천년 만년 전에도 내렸을 것이니 결국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정월 초하루 아침 산내 빈 암자에 홀로 머물며 들었던 처마의 풍경 소리는 참으로 명징했습니다. 고요한 겨울 산사의 시린 마루에 홀로 앉아 댕그릉댕그릉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에 취해 있으려니 어제와 오늘의 분별이 사라지더군요. 묵은 해와 새해의 구분도 그저 우리들 마음속에 그어진 경계 같았지요. 그날 산중에서 느낀 소회가 바로 무상의 깨달음이었음을 알게 해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망도 시종 분양두 동경춘도 4년류 시간장천 하이상 부생자작 몽중류.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의 고성 항명선사가 지은 신년시입니다. 항명선사는 월출산 도갑사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영광불갑사에서 출가한 스님입니다. 참선과 노동을 병행하는 반선반농의 사상을 가르치고 해탈곡, 참선곡 등의 불가를 많이 지은 대선사이지요. 묵은 해와 새해를 분별하지 말라는 구절은 제게 언제나 새날처럼 살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천급 동안 이어져 온 새로운 날입니다. 어미새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는 어린 새의 첫 번째 비행 같은 첫눈 같은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까치밥 명상. 몇 해 전 가을 서울에 살던 가족들이 모처럼 이곳 산촌에 내려와 함께 감을 따게 되었습니다. 유난했던 태풍의 맹렬한 위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벽공에 알알이 수놓은 다홍빛 감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콧등이 찡해져 오더군요. 하지만 이 장한 결실 앞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비애에 잠겨야 했지요. 마당 울타리 곁에 서 있던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태풍 볼라변의 위력에 그만 뿌리가 뽑혀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망연자실하여 며칠간 붓을 들 수도 없었답니다. 감나무의 새순과 감꽃,
해묵은 감꼭지와 고목의 생태를 화첩에 담았던 추억들만 새록새록 떠올랐지요. 그 영혼의 숨결을 기리는 일이 산자의 몫이라는 생각에 이르고서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감나무는 톱과 도끼로 잘라 화실 난로의 뗄감으로 씁니다. 난로 안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제게 생사의 빛, 영급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간 감나무의 일생을 바라보며 저는 순간이 곧 영원이라는 진리를 떠올립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봐서는 찰나의 생을 살다 갔지만 이렇게 땔감이 되어 온기를 나눠주고 그 재는 걸음이 되어 또 다른 나무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다시 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자연과 생명의 윤회, 그리고 부활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살아남은 감나무에서 거둬들인 단감은 친지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아 겨우내 홍시가 되어 간식으로 요긴합니다. 남겨둔 붉은 까치밥은 청명한 겨울 하늘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조화의 풍경을 자아냅니다. 옛 화가들은 달빛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가 담장에 어른거리는 모습을 마음에 담고 그림으로 형상화하곤 했다지요. 저 또한 잎과 열매를 떨구고 하늘로 뻗은 감나무 가지의 기상과 생명력에 매료당합니다. 그 가지 끝에 까치밥으로 남은 홍시 몇 알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첩을 펼칩니다. 산촌에 사는 화가가 누리는 행운이요. 고마운 청복이지요. 대상을 애정 깊이 관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여러 가지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력입니다. 요즘 우리는 미시적인 것에 소홀합니다. 제가 화가로서 작은 것 속에서 큰 뜻이 드러난다는 소중 현대의 의미를 지속하여 되새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촌에 서서히 내립니다. 텃밭이 눈밭으로 변해갑니다. 담장 앞에 서 있는 소나무와 감나무가 눈을 맞으며 서로 소곤대는 듯합니다. 꾸밈은 제거되고 본질만 남은 듯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한 해 동안 불거졌던 갈등과 자기 모순,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상스러운 눈이 티끌 같은 세상을 평화롭게 안아주듯 오늘은 서서히 내리는 정멸의 시간 속에 잠기고 싶습니다. 안식과 평온을 느끼고 싶습니다. 산처럼 살자. 다시 겨울산을 오릅니다. 화첩과 지풀무기 담긴 배낭을 메고 속살이 드러난 겨울숲을 오르다 보면 지난날의 기억이 오롯하게 살아납니다. 깊은 산속 유서 깊은 사찰들과 가진 것 없어도 옹기종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산마을을 화첩에 담기 위해 수년간 홀로 산길을 헤매던 장면들이지요. 고독한 산행이었지만 그러기에 때때로 자연과의 합의를 경험하며 가슴 벅찼던 전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문집, 우리마을 그림술래, 가람진경, 지리산 진경은 그 시간들의 퇴적으로 거둔 결실이자 제 나름의 회향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 풍수사상의 이 금언은 제게 있어서 사생의 원칙입니다. 산천 곳곳에 꽃처럼 피어난 가람들을 그릴 때 저는 산을 오르고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산세와 가람의 전체 배치가 머릿속에서 확연한 이미지로 재구성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붓질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고백하건대 저는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 감각도 많이 모자랍니다. 길눈이 어두워서 뜻하지 않게 여러 번 산길을 반복해서 탐사하는 일이 심심찮습니다. 그래서 산을 제 집 드나들듯 쉬이 오르는 산꾼들을 보면 슬며시 기가 죽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은 시인이 읊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식구가 잠옷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무슨 팔자인지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는 일이 급한 일상인 삶을 살아왔네요.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그네 화가의 화첩 인생을 보고 서예가 거는 김양동 선생은 발섭 고산 대천이라는 현판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높은 산과 큰 내를 모두 걸어서 섭렵하라는 뜻이지요. 그 현판은 화실벽에 걸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았으니 아무래도 어머니 산에 의지하며 사는 게 운명인 듯 싶습니다. 산길 여정 중 겨울 산행은 감회가 특별합니다. 눈밭에 화첩을 펼치고 사방으로 몰아치는 삭풍 속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붓을 든 일은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겨울산에 깃든 산사와 산마을의 풍경은 언제 봐도 인상 깊습니다. 이즈음의 산초는 1년 농사를 마감하고 다음 해를 기다리는 휴식 시간입니다. 반면 산사는 동안그 기간인지라 어느 때보다 그 기운이 뜨겁습니다. 산문 밖을 나서지 않고 밤낮으로 면벽 수행하는 청정한 스님들 때문이지요. 한순간의 나태와 게으름도 허락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는 선방수자들을 떠올리며 나그네도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여매곤 했습니다. 인적 없는 겨울숲에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서서 이름 모를 거친 나목들을 쓰다듬습니다. 가파른 벼랑에 위태롭게 뿌리내린 설송을 마주하고는 그 의연하고 숭고한 생명력에 고개 숙입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 끝 빈 하늘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산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는 혼자였어도 참 기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운차게 아래로 내리꽂히던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버린 폭포의 모습이라니 마치 흐르던 시간이 잠시 멎은 것 같은 미묘한 광경이었지요. 얼어붙은 계곡에 자연이 새겨넣은 얼음 무늬는 희한한 신비경에 빠져들게 하더군요. 얼음장 아래로 흐르는 물은 보는 이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며 청정무해한 물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맑은 물소리가 새속의 티끌에 오염된 저의 내면을 조금씩 씻어주었지요. 꽃 찾아 목숨 아끼지 않고 눈 좋아 항시 얼어 지낸다. 는 추사의 멋진 풍류가 절로 떠오르는 산행이기도 했습니다. 산은 세월의 바람 속에서 숱한 생명들이 피고 지기를 거듭해온 파란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과 씨앗이 잠들어 있는 곳, 탄생과 소멸의 수레바퀴가 연급 동안 쉬지 않고 굴러가는 숭엄한 시공간이지요. 적막한 산속을 홀로 걷다 보면 이렇듯 대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시원에까지 생각이 미치곤 합니다. 지리산의 인물로 널리 회자되는 조선시대 학자 남명조식은 장년 시절 여러 차례 지리산을 다녀온 뒤 그에 대한 산수유기를 남겼습니다. 선생은 가파른 산길을 힘들게 오르고 내리는 동안 중국 춘추시대 자구명이 쓴 국어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선을 따르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악을 따르는 것은 산에서 무너지듯 내려오는 것과 같아. 이는 선한 삶을 살기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고 악을 배우기란 아주 쉽고 빠르다는 의미겠지요. 한편 남명집에는 물을 보고 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산수의 경치를 보고 감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 삶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선생의 정신과 사상이 빛을 발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산하를 그리는 일이 비단 산천에 대한 예찬과 경애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산과 강이, 농과 들이 품고 있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 우리네 소소한 삶의 숨결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그림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담은 생활산수화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년 전 아들의 대입 합격 여부가 발표되던 날 우리 부자는 눈 내린 지리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혹시 낙방을 하더라도 산을 보며 다시 용기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온통 눈꽃바다로 변신한 골짜기를 오르고 올라 마침내 천왕봉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눈 덮인 능선들이 하얀 파도가 되어 일망무제로 끝도 없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듯 황홀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에서 내려온 저는 일기장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라고 적었지요. 다행히 아들은 순조롭게 진학하였고 저는 기념으로 아호를 지어주었답니다. 여산, 즉 산처럼 살라는 의미이지요. 하루에 한 번은 여산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며 그 뜻도 함께 써서 표구한 뒤 아들의 방에 걸어주었습니다. 산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야 하고 내려와야 한다. 무생명의 터전이요 영원히 서린 산은 진리의 숲이다.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을 지닌 산에서 배우고 산처럼 생명의 둥지가 되자. 산을 닮은 삶을 살자. 감잎에 물들다. 수천 개의 연등 들고 계신 어머니. 나보다도 더 날 사랑해. 탈대로 탄 붉은 가슴 열린 저 무한 천공. 천냥희의 감나무 중에서 초겨울 쪽빛 하늘에 걸린 빨간 홍시를 볼 때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따스하고 정겨운 외할머니 댁은 동해 바다와 가까운 산촌의 감나무 집이었지요. 그 마당에 서서 올려본 하늘에는 붉은 홍시들이 등불처럼 매달려 어린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답니다. 이제 외할머니 집 감나무 울타리는 제게 태초의 둥지로 남아 있습니다. 마당으로 뚝뚝 푸른 물을 떨굴 듯한 남빛 하늘은 원초적인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 해 전까지 연말이 되면 직접 연하장을 만들어 친지와 지인들에게 띄웠습니다. 작은 엽서에 그림을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글로 써서 인사를 전했지요. 그때 종종 등장한 그림 소재가 감나무입니다. 시인 허마나의 표현대로 코발트빛 하늘을 배경으로 일제히 불을 켠 유황빛 또는 홍색의 무수한 등불을 저마다의 가슴에 밝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지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와 틀을 잡은 이곳 남사마을은 그야말로 감나무 세상입니다. 담장 옆에 키높은 감나무가 서 있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저를 설레게 만드는 풍광이었지요. 우리 집 담장가에도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감나무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담장을 에둘러 쌓았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의 일이지요. 덕분에 직선의 담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더욱 아름답습니다. 상생의 미학이 적용된 감나무와 담장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고 정겹게 만들어줍니다. 감잎이 물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화첩을 들고 연신 마을 골목길을 누비고 다닙니다. 감잎이 떨어져 오색으로 물든 돌담길은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산책 코스이지요. 자연미와 인공미가 어우러진 진정한 예술의 극치를 대하는 느낌입니다. 한참 동안 낙엽을 밟고 돌아온 날은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초겨울의 일기도 감잎처럼 붉게 물들어 있네요. 바람에 날려 떨어진 감나무 잎 한 장 주워와 바라보니 신비와 하음의 세계가 펼쳐진다. 인맥이 거미줄처럼 영롱한 인드라망의 우주. 햇살과 물과 공기가 만든 저 다양한 색채를 보며 내 안의 삶은 어떠했는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본다. 내 속들과 영혼의 무늬에 대하여. 이제 잎은 마지막 빛이 바래고 형체는 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생명의 걸음이 될 것이다. 남은 감은 까치밥이 되고 나의 삶도 저와 같을 수 있기를. 오늘의 부끄럼도 거친 미움도 부디 삭고 삭아서 새날의 생명에게 걸음되기를. 한 해가 저무는 시간, 허공의 감나무를 보며
결실은 무엇이고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잎에 물든 마음으로 붓을 듭니다. 생명의 대숲. 계문풍동죽 의시고인래. 문을 여니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길래 혹여 옛 친구가 찾아왔는가 했네. 적막한 시간 200의 시를 떠올리며 화실 뒤란의 대숲에 듭니다. 대숲에 놓인 의자에 앉으니 인기척에 놀란 새들이 솟아납니다. 이어 댄잎을 치고 오르는 소리. 설풍은 산산이 부서지고 눈부신 겨울 하늘로 새떼가 피어오릅니다. 호련 천지가 기운생동합니다. 예로부터 대나무는 선비정신을 상징하며 세속을 초월한 은자들의 칭송과 위무를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푸르름을 한껏 발산하는 고결한 자태에 새한사무, 즉 소나무, 매화나무와 더불어 겨울철에 버타기 좋은 새 친구로 손꼽혔지요. 또 중림칠연의 유래담도 대숲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위나라와 진나라의 정권 교체 시기에 부패한 정치 권력을 떠나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을 나누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았던 7명의 지식인이 모여든 곳이 바로 대나무 숲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대숲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무생명의 정령들이 대숲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도 살피지도 못했지요. 그러다가 지난 겨울 우연히 맞닥뜨린 사건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화실 창문 아래 물까치 한 마리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창문에 그만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떨어진 듯 보였지요. 몹시 두려운 마음을 다잡으며 새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운 자태에 신비한 빛깔을 지닌 새였어요. 머리는 검고 날개와 꼬리는 푸르렀지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텃새인 물가치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실과 대숲 창공을 날아오르던 새떼가 바로 이 물가치였음을 알게 되었지요. 새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혼백을 기리기 위해 화첩을 펼쳐 물가치를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대숲에 고이 묻어주었지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숲은 인간이 찬탄하고 즐기는 대상이기 이전에 무생명과 새들의 보금자리였음을, 대숲의 진정한 주인은 정령 따로 있음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얼마 후 큰 눈이 내린 날, 한 쌍의 물가치가 대숲에 깃들어 나래짓하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그림은 이듬해 겨울에 결혼한 조카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저 물가치 한 쌍처럼 서로 의지하며 정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사마을 안에서도 이곳에 터를 잡고 화실을 지은 주된 까닭은 바로 방풍림으로 조성된 대숲 때문입니다. 니구산과 남사천에서 불어드는 바람을 막아주는 대숲으로 마을에서는 유일합니다. 서울에 살 때는 한지 위에 수묵으로 대나무를 그려 베란다 창문에 붙여두었지요. 밤이면 조명을 비춰 마치 문 밖에 대숲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못내 아쉬웠는데 시골살이를 통해 진짜 대숲을 품고 살게 되었으니 큰 소망을 이룬 셈입니다. 기촌하기 전 서예가 현담 조수연 선생에게 글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석정의 시 대숲에서 서를 옮겨 적은 것이었지요. 제가 대숲이 있는 집에 살게 될 줄 미리 예상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선생의 글씨는 대숲이 일렁이는 거실 창가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차용하여 월죽에 날아드는 물가치와 함께 하폭에 옮겨 보았지요. 대숲으로 간다, 대숲으로 간다. 한사코 성건 대숲으로 간다. 자욱한 밤 안개에 벌레 소리 젖어 흐르고 벌레 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고 대숲은 좋더라. 성그러 좋더라.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 꽃가루 날리듯 흥건히 든 달빛에 기척 없이 서서 나도 대같이 살거나. 오늘은 유난히 밤하늘이 환합니다. 밝고 은은한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는 물가치를 생각하며 만월의 대숲, 그 생명의 숲을 기척 없이 서성입니다. 상국차 한 잔과 목화 한 송이. 선생분하 화전춘 생미화향 일일신 척진천에 유락한 수지 가명 사가인. 선생이 내게 나누어준 한식전 봄차는 색과 향미가 하나하나 새롭네. 하늘 끝에 뜨도는 하늘 씻어주니 좋은 차는 아름다운 사람과 같음을 알아야 하리. 여말 선초의 유학자이며 문장가인 도은 이승인의 시 백염사해다의 일부입니다. 이승인은 난세를 살면서 가슴에 맺힌 비통함과 깊은 한을 맑은 차로 씻어낸 모양입니다. 화실에서 홀로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좋은 차는 아름다운 사람과 같다는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화폭 앞에서 남모를 분투가 이어지는 동안 저를 위로하며 잠시 쉬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따뜻한 차 한 잔이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다도를 정립하고 완성한 센류큐는 차를 마실 때 화경청적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를 내는 주인과 손님이 만나는 그 순간을 일생의 단 한 번뿐인 다희로 여겼지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화합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며 마음을 맑게 지니고 이를 통해 고요한 선정의 세계에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이 스님은 다도에서 중정의 정신을 중요시했습니다. 중정이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며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최적의 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중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도 정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때 찻잎을 따서 적당한 온도로 덮은 뒤 물을 길어 차를 끓이고 음미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족함도 넘침도 치우침도 없는 중용의 경지를 깨우치고 실천해 온 것이 바로 우리의 다도 문화이지요. 요즘은 다도를 차도로 바꾸어 부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는 녹차를 비롯하여 황차, 꽃차, 약초차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즐겨 마시는 차는 녹차입니다만 날씨와 계절에 따라 사냐차로 만든 차를 고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에는 향긋하고 빛깔 고운 상국차가 제격입니다. 추상고절의 계절에도 꿋꿋하게 피는 노란 산국은 초겨울 산길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넛소리가 하얗게 내릴 때까지 어여쁜 자태와 은은한 향기를 잃지 않지요. 산책길에 앙증맞은 꽃을 따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며칠 뒤에 만져보니 손끝에서 여전히 그윽한 향이 묻어나네요. 상국은 감국과 비슷하게 생겨서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국은 지름이 2cm 정도 되고 상국은 1.5cm로 좀 더 작아서 꽃잎 크기로 분별할 수 있지요. 감국은 꽃잎에 단맛이 있어서 달감자를 쓰는데 향은 오히려 산국이 더 짙습니다. 지인에게서 받은 상국차 꽃송이 몇 개를 투명한 유리 다관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자 몽글몽글 오므라들었던 꽃잎들이 서서히 펼쳐집니다. 말라 생기 잃은 꽃잎이 찬물을 머금고 다시 노랗게 살아납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향기롭고 따뜻한 상국차를 한 모금 마시니 화실 곳곳에 노란 상국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네요. 이 즈음에 볼 수 있는 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꽃, 목화입니다. 남사마을에 터를 잡은 뒤로 목화밭을 자주 보게 되는 까닭은 산청 목면 10의 유지가 가까이 단성면 사월리에 있기 때문이지요. 목화는 일찍이 산청군의 군화로 지정될 만큼 이 고장과 인연이 깊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에 맨 처음 목화씨를 들여온 사람은 사무당 문익점입니다. 1363년 고려 공민왕 12년 중국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익점은 목면나무에서 씨앗 10개를 따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인 정천익에게 부탁하여 고향인 단성면 사월리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하여 모두 말라 죽고 단 한 포기만 살았다고 합니다. 재배에 성공한 목화나무에서 가을에 씨앗을 거두니 100여 개나 되었다지요. 결국 3년 만에 크게 번식하여 고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어 널리 재배하게 했답니다. 목화는 면화라고도 합니다. 연노란 꽃과 자주빛깔 다래가 동시에 맺히고 초가을이면 단단하던 다래가 터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흰 구름 같은 목화솜을 터뜨리지요. 이런 과정은 초겨울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10여 유지에서 조성한 목화밭은 때일은 한방눈이라도 내린 양 하얀 눈밭으로 보입니다. 문익점이 목화 재배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 의생활사에서 가장 큰 혁신으로 손꼽힙니다. 현대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명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경제이득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었지요. 당시에는 비단이나 벼옷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은 겨울을 늘 춥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익점 덕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무명옷을 지어 입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옷에 솜을 넣어 누비몹을 만들면 한겨울도 거뜬히 날 수 있었지요. 수많은 중국 사신단 중 오직 한 사람의 긍휼한 애민정신이 낳은 놀라운 혁명입니다. 추운 겨울날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어준 목화의 은혜를 떠올리며 목화밭을 거닙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목화솜을 거두고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 무명옷을 짓던 일이 생각나네요. 두툼한 솜니부를 만들어 자식들에게 덮어주시던 아름다운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 눈물겨운 정성과 다정한 손길을 추억하다가 흰 눈 같은 목화 한 송이를 구해 화실 창가에 놓았습니다. 산국차를 마시며 목화 송이를 바라보니 시렸던 화실 안이 훈훈한 기운으로 차오릅니다. 남사마을 사랑나무. 남사마을에는 금실 좋은 부부처럼 서로 감사한 뜻 자라는 회화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산청군의 대표 이미지이자 우리 마을의 간판 스타로 자주 소개되고 있지요. 예로부터 집에 회화나무를 심으면 학자가 나고 큰 인물이 배출되며 행복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수, 출세수, 행복수라고 부르며 주로 궁궐, 사찰, 서원, 사당과 선비 집안에 심었지요. 머리를 맑게 할 뿐만 아니라 길상의 의미가 있어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생태적으로 회화나무는 대체로 곱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곳 이시고가 길목의 회화나무는 X자 모양입니다. 두 나무가 그리움에 사무쳐 서로를 향해 가느라 허리가 굽은 듯한 형상입니다. 이 때문에 일명 사랑나무 혹은 부부나무로 불립니다. 2010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측정한 바에 따라 나무의 수령은 300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는 담장 속에서 뻗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담을 쌓을 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을 띄워놓은 것이지요. 나무 한 그루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심성이 느껴집니다. 그 앞에 서면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만남을 실천하는 삶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임을 누구나 알게 되지요. 지인들이 화실에 찾아오면 저는 을에 이시고가 회화나무를 선보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탄성을 터뜨리며 사진기와 휴대폰을 꺼내 나무의 자태를 담느라 분주해지지요. 안내판에는 이 부부나무를 통과하면 100년해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X자로 휘어진 나무 사이를 재미삼아 여러 번 오가며 즐거워합니다. 누군가는 혼자 온 게 천만다행이라며 너스레를 떨어 좌중을 웃게 만듭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겹게 100년이나 같이 살아 하며 서로 밀치다가 슬며시 나무 아래 서서 재계 기념사진을 청해오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치른 젊은 부부가 나무 밑을 지나갔지요. 신랑이 앞장서고 가마탄 신부가 뒤따라 통과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아마도 분명히 100년 해로를 기약했을 겁니다. 회화나무 아래를 지나 담장 따라 걸어가면 고색 창연한 대문이 보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는 사극의 대사를 한번 외쳐야 할 것만 같은 문이지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1700년 대건축물인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입니다. 성주 이시 가문의 가옥으로 현재 경남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지요.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요양간이 마주 서 있고 담장 옆에서 또 한 그루의 거대한 회화나무가 길손을 반깁니다. 수령 400살은 느끈히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남사마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입니다. 잎은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데 그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지요. 봄에는 우윳빛 꽃이 만발하고 8월이면 온 마당에 꽃비가 내립니다. 하얀 회화나무 꽃이 흙마당을 가득 수놓으면 그야말로 황홀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나무 둥치에는 마치 배꼽처럼 푹 파인 옹이가 있습니다. 또한 뿌리 위로 돋은 돌기는 볼록하여 음양의 상징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음양수라고도 하고 삼신할머니 나무로도 부릅니다. 혼인을 약속한 이들은 나무 배꼽에 손을 넣고 기도합니다. 용의 정기를 가진 아들이나 꽃의 정령을 지닌 딸을 원하며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난 가을 부부 나무 사이를 지나간 신랑 신부가 전통 혼례를 마치며 도착한 곳도 이 나무입니다. 두 사람은 건강한 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신 할머니 나무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지요. 눈 내린 새해 아침 다시 겨울 회화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무사람의 소망이 담긴 돌무더기가 쌓여 있네요. 돌 재단에는 벌써 누군가 청정한 물 한 잔을 떠다 놓았군요. 마침 회화나무 사이로 새날의 해가 떠오릅니다. 올해도 모두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염원합니다. 겨울연의 설법. 한겨울 동해의 매서운 바람을 헤치고 강릉 선교장을 찾았습니다. 선교장은 경포호수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가옥으로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이 처음 짓고 이후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정축해온 전형적인 99칸 사대부 집안의 한옥입니다. 선교장의 많은 건축물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넓은 인공연못 안에 돌기둥을 세워 지은 활례정입니다. 여름이면 초록의 커다란 연잎들과 붉은 연등 같은 연꽃들이 수도 없이 피어나 연못을 가득 메우지요. 화려한 여름 연못 위에 단청을 하지 않은 단아한 활례정이 어우러지면 거룩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겨울날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찾는 이가 드물어선지 정자도 연못도 온기 없이 해석하기만 합니다. 얼어붙은 연못에는 꺾이고 구부러지고 말라쳐진 연꽃대가 절비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음을 나타내는 음표 같기도 합니다. 황량하고 얼씬연스러운 겨울 연못에서 연주되는 선율은 한여름의 우아한 연꽃 축제와 대비됩니다. 생명을 다한 소멸의 노래, 죽음의 노래입니다. 살아있음만이 아니라 죽음 또한 생명의 다른 요소입니다. 활기 있고 생동하며 감미로운 선율도 노래요. 고독하고 창백하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선율도 노래입니다. 장엄한 진홍곡이 들려옵니다. 찬란했던 기운이 다하여 흙빛으로 돌아가는 겨울연의 여정.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데 도리어 가슴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가 담긴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사물은 한바탕 꿈 같고 환상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아. 제 마음의 스승 중 한 분인 화가 이중섭은 이렇게 말했지요. 예술은 진실의 힘이 비바람을 이긴 기록이다. 진실에 살지 않는다면 예술이 싹트지 않는다. 그러니 겨울연의 비애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작가의 몫이겠지요. 처연한 겨울연을 시리도록 바라보다가 붓을 듭니다. 새날을 잉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쓰러진 겨울연. 그 무언의 설법과 생사의 노래를 전합니다. 지금 이 꽃자리. 어느 신혼부부가 옥황상제께 빌었습니다. 상제님, 저희는 아무 바람도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 낳고 끼니 걱정 없이 무탈하게 조용히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일 뿐입니다. 그 길지를 살펴주옵소서. 그랬더니 상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옛기 이 사람들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네. 우스갯소리이긴 해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유토피아는 없다는 소리이니 그 의미가 잠옷 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수십 년간 전국의 산 마을을 순례하고 길 위의 화가로 살아오면서 제가 얻은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사는 곳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귀한 뜻을 생각하고 펼치는 마당이 명당이라던 풍수학자 최창조 선생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양학자 조용원 선생의 본인에게 맞는 곳이 명당이라는 말에도 크게 동감합니다. 어느새 귀촌한 지 5해가 되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가족을 두고 대책 없이 홀로 보따리 싸서 내려온 남사마을. 지인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왜 갔느냐고 자주 물어왔지요. 딱히 뭐라고 답변하기가 난감했던 저는 전생의 고향이라니까요 라며 우기곤 했답니다. 울울한 대숲 옆에 터를 잡은 이듬해 여름, 남사마을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화가라는 이유로 남사마을을 소개하는 화문집 출판의 책임을 맡았지요. 마을의 사계를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한 책 남사예담초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맨 처음 나오는 그림이 매화와 감나무 마을 남사예담촌입니다. 봄이면 꽃구름 같은 매향이 담장너머로 번지고 가을엔 별처럼 창공에 알라리 등불을 켜는 감나무 마을 남사예담촌이라고 적어놓은 뜻그림이지요. 그때 쓴 서문에는 남사마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사예담촌 산하에서 피고 진 무생명들, 소년들의 늪과 정신을 기리며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을 오늘을 사는 이들은 물론 미래의 새싹들에게도 바칩니다. 겨울밤이 깊어갑니다. 뜰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보니 온통 별밭입니다. 오롯한 침묵 속에 적막이 감도는 밤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아내와 함께 밤 산책에 나섭니다. 마을길을 거닐다가 남사천 둑길로 향합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니구산의 먹빛은 점점 짙어집니다. 흰 옥양목을 깔아놓은 듯한 남사천이 니구산을 애돌아 흐릅니다. 마을을 품고 달려옵니다. 남사마을은 전봇대와 전선을 철거하는 지중화 공사로 인해 한옥들과 아름다운 돌담길이 더욱 호젓하고 아늑하며 예스럽게 느껴집니다. 밤이 이슥할수록 바람은 차갑고 별은 더욱 명료하게 빛납니다. 볼이 얼얼해지는 밤마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뜨락의 묘화나무가 달빛 아래서 우리를 반깁니다. 나무는 어느새 이슬 같은 꽃눈을 달고 새 봄을 기약하고 있네요. 뭇별은 꽃을 내려다보고 매화망울은 별을 우러릅니다. 이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며 차오르는 마음, 지금이 꽃자리입니다. 네, 화가의 시골 편지를 모두 마칩니다.